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본 풍경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응원단으로 남한에 파견된 저는 철저한 감시 속에 버스를 타고 가다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북한에서 우리는 굶주리고 가난한 남조선에 대해 배웠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다양한 음식과 상품들로 가득한 매장,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대화하고 웃고 심지어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 한 남자가 큰 소리로 정부를 비판하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북한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체포될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남한은 거짓인가? 이 풍요로움과 자유는 어디서 온 것인가? 북한으로 돌아간 후에도 휴게소에서 본 그 자유로운 모습은 제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했고 두 번째 남한 방문에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한 장면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순간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시 출신 김미향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응원단의 일원으로 남한 땅을 밟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특히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광경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북한에서 응원단으로 선발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권이죠. 저는 키 167cm에 몸무게 52kg, 북한 당국이 규정한 표준 체형을 가졌고 집안 배경도 깨끗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 군인이었고 부모님은 모두 당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기에 국가대표로 해외에 나갈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응원단 선발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엄격했습니다. 신체 검사는 물론이고 가족 배경 조사, 사상 검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선발 과정에서 약 2,000명의 후보 중 최종적으로 230명만이 뽑혔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진정한 행운인지 몰랐지만요. 선발된 후에는 3개월간 합숙 훈련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수령님들에 대한 사상 교육을 받고 응원 구호와 동작을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잘못된 구호를 외치거나 동작이 흐트러지면 밤새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남한에 가서 절대로 혼자 다니지 말 것, 남한 사람들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지 말 것, 항상 3명 이상 함께 다닐 것, 그리고 절대로 남한의 물건을 받지 말 것을 수없이 교육받았습니다.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입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굶주려 있으며 우리를 이간질하려고 할 것입니다.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책임자는 매일같이 이런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리는 숙소에서도 항상 감시받았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24시간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고 응원단원들끼리도 서로를 감시했습니다. 누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즉시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밤에는 침대에 누워서도 진짜 내 생각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잠꼬대로 실수할까봐 두려웠으니까요. 드디어 2018년 2월, 우리는 버스를 타고 남한으로 향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두려움과 긴장감이 버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남한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가난하고 초라한 거리, 미군들에게 억압받는 불쌍한 동포들. 그런 모습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넓고 깨끗한 도로, 수많은 자동차들, 그리고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 이것이 정말 가난한 남조선의 모습인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감시원들은 우리가 창밖을 너무 오래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두 눈을 감고 휴식하세요. 창밖을 보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그들의 지시였지만 저는 틈틈이 나만의 풍경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과 눈앞에 보이는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평창에 도착한 후 우리는 엄격한 일정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숙소와 경기장을 오가는 시간 외에는 그 어디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화장실도 감시원과 함께 갔고 식사도 항상 단체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 중에 한 번씩 휴게소에 들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처음 휴게소에 들어섰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선 시설이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화장실은 북한의 간부들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깨끗했고 매점에는 다양한 음식과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단체로 움직여야 했기에 자유롭게 구경할 수 없었지만 남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쇼핑하고 음식을 고르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남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온 응원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일상에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가족과 대화하거나 음식을 먹는 데 집중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외국인, 특히 남한 사람을 본다면 큰 사건이 됩니다. 모두가 구경하러 몰려들 텐데 여기서는 아무도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의 존재가 그저 일상의 한 부분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무관심이 역설적으로 자유로움의 증거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휴게소 한쪽에서는 젊은 남자가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이 정부는 뭐 하는 거야? 세금만 올리고. 그가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듣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말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제지하거나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휴게소에서는 대형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뉴스가 김정은 위원장의 위대함과 당의 올바른 정책을 찬양하는 내용뿐입니다. 비판적인 뉴스라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응원단은 항상 함께 움직여야 했기에 이런 장면들을 오래 관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짧은 순간에도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남한은 거짓인가? 이 풍요로움과 자유는 어디서 온 것인가? 감시원들은 우리가 남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화장실에서 한 중년 여성과 잠깐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제게 미소를 지으며 북한에서 오셨어요? 잘 지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대답도 못하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녀의 친절한 미소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남한 사람들이 적대적이고 위험하다고 배웠는데 실제로 만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휴게소 매점 앞을 지나며 저는 진열된 과자와 음료수의 다양함에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종류였습니다. 감시원의 허락하에 우리 모두에게 한 개씩의 음료수가 주어졌는데 그 맛이 너무 달콤해서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맛볼 수 없는 풍미였습니다. 응원단 활동 내내 저는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내적 갈등이 커졌습니다. 나만의 발전된 모습, 사람들의 자유로움,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보여준 무관심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국가와 수령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남한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숙소에서 저는 그날 본 광경들을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른 응원단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감히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질문 자체가 반역으로 간주될 수 있었으니까요. 북한으로 돌아가는 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세상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에 와서 진짜 자유를 느껴보고 싶다고. 그리고 그 결심은 나중에 제 목숨을 걸고 탈북을 선택하게 된 씨앗이 되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간 후 제 일상은 다시 시작됐지만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남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그 휴게소의 풍경이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돌아온 지 약 3개월 후 저는 다시 응원단으로 선발되어 남북 체육교류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가능하다면 더 많이 느끼고 싶었습니다. 2번째 남한 방문 때 우리 버스가 들른 휴게소는 첫 방문 때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경부 고속도로의 대형 휴게소였습니다. 거대한 규모와 세련된 디자인의 건물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차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일반 주민들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인데 이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휴게소 내부는 작은 쇼핑몰 같았습니다. 다양한 음식점, 카페, 편의점, 심지어 기념품 가게까지 있었습니다. 북한의 국영상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품목의 다양함과 풍요로움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구매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에게 무엇을 사야 하는지 지시하지 않았고 무엇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식당 구역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음식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골라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가족들은 행복해 보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핸드폰으로 음식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허가 없이 사진을 찍는 것조차 불법인데 여기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 코너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속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인터넷이 일반 주민들에게는 철저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소수의 고위층과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이 제한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이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줄을 서 있을 때 저는 주변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벽에는 어떤 정치 구호나 지도자의 사진도 없었습니다. 북한의 모든 공공장소에는 반드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수령님의 초상화가 걸려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상업 광고와 안내문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 젊은 커플이 공개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가볍게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퇴폐풍조라고 비난받을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들을 비난하거나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감시원의 눈을 피해 화장실에서 조금 더 시간을 벌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여성들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화장을 고치고 서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북한에서 오셨어요? 응원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는 공포에 질렸지만 본능적으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순간 감시원이 화장실로 들어와 저를 재촉했고 더 이상 대화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교류조차 제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여성의 친절함과 자연스러움이 북한에서 배운 적대적인 남한 사람들의 이미지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매점 앞을 지나가며 저는 과자와 음료수를 구경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일반 직장인의 하루 또는 이틀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간식을 사려면 한 달 이상 저축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휴게소의 한쪽에는 대형 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뉴스를 방송하고 있었는데 진행자가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북한 TV에서는 오직 정부와 그 무엇보다도 최고 지도자에 대한 찬양만 허용됩니다. 비판은 곧 반역이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의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북한 응원단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외국인이 오면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당국의 지시에 따라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그저 지나가는 행인일 뿐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신문에는 북한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그 기사를 볼 수 있었는데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절대 접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신문을 공개적으로 읽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행동은 즉시 체포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점은 휴게소의 깨끗함과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북한의 공공시설은 대부분 낡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휴게소는 마치 고급 호텔처럼 깨끗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화장실은 항상 청결했고 휴지와 비누가 넉넉히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공공 화장실에 휴지가 있는 것조차 특별한 일입니다. 자동문, 에스컬레이터, 디지털 안내판 등 모든 시설이 현대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쓰레기통도 분리수거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자원 재활용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규칙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버스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휴게소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넓은 주차장, 깨끗한 도로,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과 들판. 풍경은 북한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이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탑승한 후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북한에서 우리는 미제국주의의 압제 아래 고통받는 남조선 동포들에 대해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남한 사람들은 전혀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유롭고 풍요로웠습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강요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배워온 것들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한이 미국의 식민지이고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으며 자유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제가 본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특히 휴게소에서 본 평범한 일상의 자유로움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 살아갑니다. 이웃, 직장 동료, 심지어 가족까지도 서로를 감시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압박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또 다른 일정을 위해 이동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다른 응원단원들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누구도 자신의 진짜 생각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북한에서는 잘못된 생각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단원들의 눈빛에서 저는
비슷한 혼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와 가까운 친구 성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도 무언가를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결코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감시원들이 항상 주변에 있었으니까요. 버스가 또 다른 휴게소에 정차했을 때 저는 조금 더 대담해졌습니다. 감시원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했을 때 저는 화장실 옆 작은 서점으로 살짝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책과 잡지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출판물이 철저히 검열되고 허가된 것만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주제의 책들이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잡지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표지에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잡지를 잠깐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시민들의 투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접할 수 없는 역사였습니다. 곧 감시원이 저를 찾으러 왔고 저는 황급히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본 내용조차 제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싸워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의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자유와 권리가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많은 은혜 속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북한으로 돌아온 후 저는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이어나갔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남한에서 본 모든 것, 특히 휴게소에서 경험한 자유롭고 풍요로운 모습들이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북한 당국은 응원단원들이 남한에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해 함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상정리라는 명목으로 집중교육을 받았습니다. 남조선의 기만적인 모습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모두 일시적인 허상이며 실제로는 미제의 압제 아래 고통받고 있습니다. 교육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지만 이제 저는 그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본 현실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응원단 활동 이후에도 우리는 특별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보위부원들이 정기적으로 찾아와 우리의 동향을 감시했고 이웃과 직장 동료들에게도 우리를 관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철저한 감시 속에서 저는 누구에게도 제 진짜 생각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라도 의심스러운 말을 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점점 더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우리가 배워온 것들이 모두 거짓이라면? 남한이 실제로는 풍요롭고 자유로운 곳이라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평소에는 충실한 당원이었던 제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누군가 제 생각을 읽을까 두려워 이불 속에서도 떨곤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응원단 활동 후 약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같은 응원단이었던 성희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평양의 한 공원에서 마주쳤고 평범한 인사를 나눈 후 함께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날씨와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성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양아, 너도 가끔 그곳이 생각나니?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런 대화는 매우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성희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혼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가끔 꿈에도 나와.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우리 둘 다 남한에서 본 것들로 인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고 북한 체제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성희와 저는 가끔씩 만나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항상 주변을 살피며 은유적인 표현으로 대화했지만 그런 대화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성희는 저보다 더 대담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은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어떨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은 너무나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성희의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의문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북한에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수령님들의 위대함과 당의 은혜, 그리고 주체사상의 우월성에 대해 배웁니다. 외부 세계, 특히 남한과 미국은 적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르침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휴게소에서 본 평범한 사람들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특히 휴게소의 화장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항상 있는 휴지와 비누. 북한에서는 평양 외 지역의 공공화장실은 매우 열악하고 휴지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사소한 차이조차 두 사회의 격차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얼굴 표정도 달랐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자유롭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긴장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반면 북한 사람들, 심지어 저를 포함한 응원단원들의 얼굴에는 항상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시받고 있다는 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의문들은 더 커져갔고, 동시에 북한 체제에 대한 의구심도 깊어졌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수령님들을 찬양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자유롭게 말하고 생각할 수 없는가? 왜 우리는 다른 나라로 여행할 수 없는가?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 드라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리에 유통되는 USB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한국 콘텐츠를 접하고 있었습니다. 응원단 활동 이후 당국은 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왜 단순히 드라마를 보는 것이 그토록 위험한 범죄가 되는 것일까요? 이제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이 외부 세계, 특히 남한의 실상을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체제의 의문을 품게 될 테니까요. 몇 달 후 저는 더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응원단 파견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직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병이 났거나 다른 곳으로 발령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불순한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은 저에게 큰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저도 언제든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더욱 조심하게 되었고,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당원의 모습을 철저히 유지했습니다. 아침마다 수령님 초상화에 인사하고 사상학습에 열심히 참여하고 당의 지시에 충실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점점 더 체제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가족과의 관계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충실한 당원이었고 체제를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당 간부로 체제에 대한 굳은 충성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만약 제가 진짜 생각을 말한다면 아버지는 저를 직접 당국에 신고하실지도 모릅니다. 북한에서는 가족이라도 불순한 사상을 가진 사람은 신고해야 한다고 가르치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족에게도 제 진짜 마음을 숨겼습니다. 식탁에서 아버지가 우리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말할 때마다 저는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그럴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모님과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뉴스에서는 남한의 경제 위기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남조선 주민들은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휴게소에서 본 풍요로운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수많은 음식들, 사람들의 건강한 얼굴.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성희와 저는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만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양아, 내 사촌이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걸렸어. 지금 어디로 끌려갔는지 몰라. 그 말을 듣고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성희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녀는 한 번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탈북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피며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과 몇 개월 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충실한 당원이었고 북한 체제를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휴게소에서 본 자유로운 모습, 그곳에서 느낀 편안함과 안전함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휴게소에서 본 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모와 두 아이가 테이블에 앉아 즐겁게 식사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대화하고 아이들은 때때로 부모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이들도 어른들 앞에서 조심해야 하고 특히 정치적인 질문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곳의 아이들은 자유롭게 질문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그런 자유로운 환경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말하고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 갈망이 점점 커져갔고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저는 재파견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다시 한번 남한 땅을 밟을 수 있다면 이번에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유를 찾을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에서의 삶고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거짓을 말해야 하는 이중적인 항상 감시받는 두려움 속의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응원단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더욱 열성적인 당원으로 인식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겉으로는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더욱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아침 독보회에서 가장 먼저 손을 들어 수령님의 위대함을 찬양했고 토요일 학습에서도 적극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충성의 노래를 가장 열정적으로 부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매일 아침 수령님의 초상화 앞에서 깊이 절하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했습니다. 소속된 인민반에서 진행하는 모든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열성분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체제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내렸는데 겉으로는 가장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약 1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2019년 초 남북 문화교류 행사에 참여할 응원단을 다시 선발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 열성적인 활동 덕분에 상관들의 눈에 들었고 영어 실력도 인정받아 2차 선발까지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심사가 더욱 엄격했습니다. 이전 응원단 파견 이후 몇몇 단원들이 사상적 동요를 보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면접에서 심사위원은 저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동무는 지난번 남조선 방문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남조선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미제의 압제와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인한 고통이 있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 조국의 사회주의 제도가 얼마나 우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심사위원은 잠시 저를 응시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후
저는 응원단 최종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남한 방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전보다 더 철저한 사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감시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는 3인 1조로 행동해야 했고 각 조에는 보위부 요원이 한 명씩 배치되었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혼자 갈 수 없었고 항상 감시원이 동행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설렘이,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족 사진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만약 제가 탈북에 성공한다면 가족들은 연좌제로 인해 심각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거짓 속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다시 남한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 통일 문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한의 발전된 모습은 이전 방문 때보다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고층 빌딩들, 번화한 거리, 다양한 상점들. 모든 것이 북한의 선정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번에는 감시가 더욱 철저했지만 저는 조금씩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특히 남한 사람들의 일상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대화하고 웃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정보를 검색하고 원하는 사람과 소통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자유였습니다. 또다시 우리는 일정 중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이번 휴게소는 이전에 방문했던 곳보다 더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푸드코트에는 다양한 음식점이 있었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매장에는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누구나 원하는 것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감시원의 눈을 피해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저는 한 젊은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알아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북한에서 오셨죠? 응원단이시죠? 저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지만 본능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어떠세요?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그녀의 친절한 질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이상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감시원이 곧 저를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에서도 저는 그녀의 진심 어린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적대감이 아닌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화장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휴게소 벽에 붙은 한국 지도를 보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다양한 도시들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만약 탈북한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탈북 계획을 고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방문 중에 탈출할 기회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감시 속에서 혼자 탈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일정 중 우연히 저는 응원단 동료인 지연과 함께 화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시원이 잠시 다른 단원들을 살피는 사이 지연이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향아, 나도 알아. 여기가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르다는 걸.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지연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갈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 진실 속에 살고 싶다는 갈망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연과 저는 매우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다른 이야기를 하는 척하면서 짧은 순간에 중요한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지연은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촌이 이미 탈북에 성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해. 그리고 남한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해. 지연이 어느 날 화장실에서 속삭였습니다. 기회가 오면 망설이지 마. 단 한 번의 기회일 수도 있어. 그러나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일정은 철저하게 통제되었고 항상 감시원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행사장과 숙소를 오가는 것 외에는 어디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자유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행사 마지막 날, 우리는 다시 한번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이번에는 매우 큰 휴게소였고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희 3인조 그룹에는 지연과 다른 단원 1명, 그리고 감시원이 함께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저는 우연히 한 중년 남성과 부딪혔습니다. 그가 떨어뜨린 스마트폰을 주워주면서 저는 그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자세히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오셨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기회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감시원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아주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남성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휴지를 꺼내 제게 건네며 그 안에 작은 쪽지를 숨겼습니다. 저는 그것을 재빨리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화장실에서 그 쪽지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전화번호와 함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탈북민 지원단체입니다.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읽고 곧바로 물에 적셔 없애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번호는 이미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탈출 계획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지연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감시를 피해 연락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응원단원들은 자유롭게 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고 항상 감시 속에 있었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 서울 시내 공연을 마친 후 우리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지연이 아프다며 신음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창백해 보였고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감시원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살폈습니다. 화장실에 가야 해요. 지연이 신음했습니다. 감시원은 잠시 고민하다가 버스를 세우도록 지시했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휴게소가 있었고 버스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휴게소에 도착하자 지연은 더욱 아파하는 척했습니다. 감시원과 저는 그녀를 부축해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지연은 갑자기 더 심하게 구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시원은 당황해하며 약을 구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이 우리의 기회였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일어나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이야. 뒷문으로 나가. 내가 시간을 벌게. 저는 망설였습니다. 가족에 대한 생각, 북한에 남겨질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회는 단 한 번이야. 내가 자유를 찾으면 언젠가 우리도 도울 수 있을 거야.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화장실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순간이었습니다. 화장실 뒷문을 통해 나온 저는 잠시 방향을 잃었습니다. 휴게소 뒤편은 주차장과 화물차들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북한 응원단 유니폼 차림이었기 때문에 눈에 띄기 쉬웠습니다. 다행히 가방에 평범한 점퍼가 있었고 재빨리 그것을 꺼내 입었습니다. 머리를 풀고 모자를 써서 최대한 달라 보이도록 했습니다. 가슴은 마구 뛰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미 감시원이 제 부재를 알아챘을 것이고 모든 인력을 동원해 수색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 붙잡힌다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 확실했습니다. 아마도 제 가족들도 함께 처벌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휴게소에서 얻은 연락처에 전화를 걸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휴게소 한쪽에 공중전화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가려면 사람들이 많은 메인 구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제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응원단과 감시원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뛰지는 않았습니다. 뛰는 모습이 오히려 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게소 안으로 들어가 공중전화 부스를 찾아냈습니다. 다행히 주머니에는 지연이 미리 준비해둔 한국 동전 몇 개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넣고 제가 외웠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3번 울리고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북한 응원단에서 탈출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남자의 목소리가 침착하게 들렸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변을 설명해 주세요. 저는 최대한 제가 볼 수 있는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큰 주유소가 있고 주차장에 관광버스가 많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입구에 큰 분수대가 있다는 것 등을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휴게소를 압니다. 지금 저희 동료가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 30분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화장실이나 사람이 적은 곳에 숨어 있으세요. 전화를 끊고 주변을 둘러보니 이미 몇몇 사람들이 분주하게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북한 관계자들이 휴게소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여성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을 고르려고 했지만 심장은 계속해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화장실에 들어와 모든 칸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북한에서 온 여성 보셨습니까? 키 167cm 정도의 검은 머리, 점퍼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변기 위에 올라가 문 위로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발소리가 제 칸 앞에 멈췄고 누군가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안에 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 사람은 다른 칸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화장실을 나간 후에도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다면?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 제 칸문을 누군가 살짝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안에 계신 분, 탈북하려는 분이신가요? 저희가 도우러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걱정 마세요. 저희는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왔습니다. 지금 휴게소에 경찰이 오고 있어요. 빨리 나와야 합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옷을 갈아입어야 해요. 화장실 구석에서 그녀는 가방에서 다른 옷을 꺼냈습니다.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가발까지 써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장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선글라스도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제 딸인 척 저와 함께 걸어요. 자연스럽게 웃으면서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그녀를 따라 화장실을 나섰습니다. 휴게소는 여전히 분주했고 이제는 경찰로 보이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마치 모녀처럼 웃으며 대화하는 척하면서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휴게소 출구 근처에서 북한 감시원 중 한 명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려 했지만 여성이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계속 웃으세요. 의심받을 수 있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그녀와 대화하는 척했습니다. 감시원의 옆을 지나칠 때 제 심장은 거의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고 우리는 무사히 주차장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우리는 검은색 승용차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중년 남성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휴게소에서 마주친 그 남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차에 탔고 차는 즉시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석이라고 합니다.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쪽은 제 아내 정수연입니다. 그들의 따뜻한 미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고 배웁니다. 특히 낯선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서에 가야 해요. 탈북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제가 한 선택이 옳은 것일까?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그들은 제 탈북 소식을 듣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에 대한 갈망도 느꼈습니다. 휴게소에서 본 그 자유로운 모습들,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약 1시간 후 우리는 서울 외곽의 한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탈북민 임시 보호소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들은 제 신원을 확인하고 탈북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한국에 정착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저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철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 신원, 북한에서의 지위, 탈북 동기 등 모든 것을 상세히 물었습니다. 때로는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정말 탈북민인지 혹시 북한에서 보낸 간첩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저는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응원단으로 남한에 왔다가 휴게소에서 본 자유로운 모습에 충격을 받았고 그것이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하나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시설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제도, 문화, 역사 등을 배웠습니다. 또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민주주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도 학습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평생 배워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 가치관을 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개념은 저에게 매우 생소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개인의 권리보다 국가와 집단에 대한 의무가 강조되니까요. 하나원 생활 중에 저는 뉴스를 통해 제 탈북 소식이 보도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 응원단원, 남한 방문 중 탈출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에는 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북한 당국은 분명히 제가 누구인지 알 것입니다. 그 기사를 읽으며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처벌을 받고 있을까?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을까? 북한의 연좌제는 매우 가혹해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3대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 남동생, 심지어 조부모님까지 고통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괴로웠습니다. 또한 지연의 안부도 걱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탈출을 도왔기 때문에 더 심한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녀가 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에 감사함과 미안함이 교차했습니다. 하나원에서 다른 탈북민들을 만나면서 저는 조금씩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고 비슷한 죄책감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저보다 먼저 탈북한 전직 예술단원을 만났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한국 사회 적응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주었고, 탈북 후 겪게 되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울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 생각에 많이 괴로울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여기서 자유롭게 살면서 언젠가는 북한의 가족들도 돕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녀의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원에서의 교육에 더욱 열심히 임했고,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해서 언젠가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나원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저는 드디어 한국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한 임대 아파트와 정착 지원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원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국가에 의해 결정되고 통제되지만 여기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부터 휴대폰 계약, 전기와 가스 요금 납부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습니다. 또한 말투와 억양 때문에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제가 탈북민이라는 것이 즉시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혹시 차별하지는 않을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우려와 달리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물론 가끔 호기심 어린 시선이나 질문들이 불편할 때도 있었지만 악의적인 차별을 경험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취업은 또 다른 큰 도전이었습니다. 비록 북한에서 대학을 나왔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그것이 크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교육 시스템과 내용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컴퓨터 기술, 영어 능력 등 한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기술들도 부족했습니다. 처음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습니다. 손님들과의 대화, POS 시스템 사용법, 한국의 다양한 상품들, 모든 것이 배워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때로는 실수로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이해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여성 손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북한에서 오셨어요? 순간 긴장했지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게 위험한 탈북을 해서 여기까지 오셨다니. 앞으로도 힘내세요. 그 짧은 대화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저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제 선택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일을 하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공부했습니다. 밤에는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책을 읽고 컴퓨터 기술을 배우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탈북민 대상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난 후 저는 작은 여행사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제가 북한 출신이라는 점이 오히려 장점이 되었습니다. 남북 관계에 관심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제 경험과 지식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직 북한 여행은 불가능했지만 DMZ 투어나 통일 관련 프로그램에서 저는 북한의 실상을 설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점차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면서 저는 휴게소에서 경험했던 그 자유로움을 일상에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음식을 먹고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가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것. 이런 단순한 자유조차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특히 인터넷의 자유로운 사용은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북한에서는 극소수의 특권층만이 제한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일반 주민들은 외부 세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방대한 정보의 양에 압도되기도 했지만 점차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자유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와 함께 찾아온 것은 책임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결정을 국가가 내려주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실수도 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일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착 3년차가 되던 해, 저는 우연히 TV 다큐멘터리 제작팀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탈북민들의 한국 정착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 이야기가 다른 탈북민들이나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북한 응원단 경험과 휴게소에서 받은 충격,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제 인생을 바꿨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남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모습,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일상의 풍경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휴게소에서 본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을 감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유롭게 말하고 웃고 비판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진짜 자유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많은 사람들이 제게 연락해 왔습니다. 다른 탈북민들은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고 한국 사람들은 북한의 실상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점차 탈북민과 한국 사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걱정은 항상 제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탈북 후 약 5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안부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중국 접경 지역의 브로커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 제 가족이 평양에서 지방으로 추방되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연좌제로 인한 처벌이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은 제게 큰 충격과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제 선택으로 인해 가족들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심한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저를 도운 것은 다른 탈북민들과의 대화였습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비슷한 죄책감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특히 탈북민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찾아 떠난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당신은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위안을 얻으며 저는 더욱 열심히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선택한 자유의 길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착 5년차가 되면서 저는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한국에 온 탈북민들이 초기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혼란과 불안을 그들도 겪고 있었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탈북한 여성들과 이야기할 때면 저는 항상 휴게소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그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 제 인생을 바꿨는지,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설명합니다. 자유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것. 이런 소소한 일상이 자유입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상이 여기서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지난해에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휴게소에서 본 자유라는 제목의 이 책에서 저는 북한 응원단 경험부터 탈북 그리고 한국 정착까지의 여정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이 책이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또 다른 탈북민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책이 출간된 후 한 독자로부터 감동적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할머니가 북한에 가족을 두고 한국전쟁 때 남한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북녘 땅을 그리워하며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독자는 제 책을 통해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메시지들이 제게 큰 위안과 힘이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것이라면 제가 겪은 모든 고통과 어려움도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가끔 저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자유롭게 음식을 고르고 카페에 앉아 책을 읽고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일상을 즐기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때마다 첫 번째 휴게소에서 받았던 충격과 감동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은 북한에서의 삶이 그립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 동네의 풍경, 명절 때 모이던 가족들. 그런 기억들은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조차도 제가 자유롭게 느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어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휴게소에서 제가 경험했던 그 충격과 깨달음을 그들도 느낄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희망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유를 찾아 떠난 모든 이들, 그리고 아직 자유를 꿈꾸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제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휴게소에서 시작된 저의 자유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